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포 도검 화장류 단속법 시행령에서 정한 쏘알림 꽃분리의 사용에 꽃분리의 설치행위도 포함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은 명확선칙에 반하거나 조형법정주의에 의해서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 즉 잘못된 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틀렸죠? 불꽃놀이 사용하려면 설치하고 터트려야 됩니다. 설치하는 것이나 터트리는 것이나 그 사용에다 포함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포함된다는 해석은 올바른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이 아니죠. 틀렸습니다. 자, 이번 해상된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사무집행하는 기관인 청산인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합법정지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맞습니다. 조합이 잘 돌아가고 있을 때에는 임원이 있죠. 근데 청산인이라는 것은 이제 조합이 다 망하고 청산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청산인은 임원이 될 수가 없죠. 맞습니다. 자, 3번. 양벌 규정에 사업주인 법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주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서 규정이 추가된 경우 제1조 2항에 따라서 개정된 양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개정된 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맞죠? 예. 자, 이제 우리 그 법률이 개정이 되었을 때, 국법이 신법 개정되었을 때, 판례는 법률 개정의 동기를 따져보죠. 동기를 딱 따지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적 견해 변경이나 반성적 고려에 따른 변경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법적 견해 변경을 보게 되면 법이 바뀌었다고 보죠. 그래서 국법은 없어진 거예요. 국법은 없어졌고 법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신법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률의 개정으로 1조 2항에 따라서 신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신법이 과거 행위에 대하여 소급 적용된다. 맞죠? 그러나 국법은 없어졌단 말이에요. 없었기 때문에 국법이 재판시까지 추격을 해오는 추구표는 부정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추구표는 부정되는 겁니다. 옛날 법이 추격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법이 과거로 소급해 적용되는 겁니다. 1조 2항.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법적 견해 변경으로 보는 대표적인 경우가 그 징역의 벌금형이 추가되었다거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게을리하지 아니하면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면책 규정이죠? 면책 규정. 자기가 할 바를 다 했다면 책임이 면제된다. 이런 면책 규정이 추가된 경우들. 이거 전부 다 법적 견해 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신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4번.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갑이 찜질한 직원 몰래 훔으로 나가서 술 마시고 더 들어와서 잠을 자다 죽었죠. 직원 몰래 나가서 술 마시고 죽었기 때문에 직원이나 영업주는 그걸 알 수가 없죠.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 영업주의 과실을 부정했죠. 틀렸습니다. 5번. 자, 이건 이미 기출된 문제인데요.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 업무 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므로 틀렸죠. 당연히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당연히라는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이건 뭐 벌써 기출됐어요. 자, 노무 제공을 거부하고 파업을 합니다. 파업을 하면 이 파업이 업무방해죄 행위 형태인 위력이 될 수 있다. 위력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죠? 파업도 위력적인 위력에 관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맞죠? 위력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 근데 위력이라는 것은 어떤 힘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위력이라는 것은 자귀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자귀에 의한 위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또 이런 것도 있죠. 부자귀에 의한 위력이다. 그럼 X죠? X. 물론 파업이라는 것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부자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게 집단적이게 되고 어떤 힘을 행사할 때는 자귀적인 요소로 변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판례 대법원의 전업체 판결의 입장이고 이 전업체 판결 그 소수견이 이걸 막 비판을 해요. 어쨌든 뭐 다수견의 내용은 위력은 자귀적인 요소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파업은 항상 위력 업무방해죄가 항상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위력 업무방해죄가 된다.
당연히 위력 업무방해죄가 된다 이런 말은 틀린 겁니다. 이거 이미 출제가 됐죠 이거. 이런 말 틀린 거고. 선생님 그러면 파업이 위력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건데 언제 위력 업무방해죄가 되는 겁니까? 그럴 때는 요건이 필요하죠. 요건이 필요합니다. 언제 되는 거냐면 갑작스럽게 전격적으로 파업을 시행함으로써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서 이 사업자가 그 회사 측에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억압됐을 때, 더 이상 사업을 못 해먹겠다. 이 정도로 억압됐을 때 한해서 업무방해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파업은 위력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맞습니다. 근데 언제나 포함된다. 그럼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포함된다. 그래도 안 되고. 왜? 이건 자기 좋은 요소. 이건 부작이고 이건 자기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냥 인정돼 버리면 안 돼요. 부작위가 자기 좋은 요소로 바뀌려면 사업 계속 의지를 억압 제한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가 됐을 때 자기에 의한 위력 업무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시했죠. 자, 그래서 표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게 또 기출됐던 지문이고요. 당연히 되면 틀렸고요. 6번입니다. 그래서 6번에 이제 업무 방해가 되는 경우를 써놨죠.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업 운영이 심대한 혼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여 사용자 사업 계속에 관한 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사업 계속 의사를 제압했다면, 그러면 이제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7번입니다. 피건 등이 장례식장, 식당, 적geb실 부분을 증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쳤다거나 건설교통부에 관련 질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에 차고 정단 후에 또 볼 수 없다. 맞습니다. 자, 오늘 맨 마지막 4페이지 46번에 제가 그 두 문자 쭉 정리해 놨어요. 자, 46번에 보시면 법률에 착오해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들 17개 반드시 외우셔야 되죠. 이것 빼고는 전부 다 정당한 이유가 다 없습니다. 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들 공직, 선거 지침에 따라서 의장이 선거의장이 비리를 훼손했어요. 슬러시 닦으시고, 그래서 국사 선생님을 교정으로 앉혔습니다. 슬러시 닦으시고, 밖에는 꽃가루가 날리고 있죠. 슬러시 끄시고, 꽃가루 때문에 군발이들 휴가가 유예됐어요. 다음으로 미뤄졌죠. 언제? 월요일까지로. 그렇죠? 공법, 직업, 선거지침, 의장법, 의장이 비두훼손하니까 국사 선생을 교장으로 앉혔고, 밖에는 꽃가루가 날리니까 군발이들 휴가가 유예되었습니다. 월요일까지로. 17개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자, 이 17개를 제외한 나머지 판례들은 전부 다 정당 이유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7번도 정당 이유가 없는 거예요. 17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법인 직원이 그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해 만들어진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한 경우 법인 대표자가 직원의 복제물 사용을 알고 방치한 경우를 하더라도 그를 직접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죄 단독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방치라고 잡아놨죠? 직원의 복제물 사용을 알고 방치한 행동은 정범이 아니고 뭐죠? 방치하면 뭐예요? 방조범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방조범이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죠? 자, 지금 최근에 이제 이쪽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제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부하가 있는데 이 부하가 범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이제 횡령이든 뱀이든 뭐 상표법 위반이든 죄를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상관으로서 이걸 당연히 그 못하게 해야죠. 못하게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보증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부하를 감독하고 못하게 하고 그래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걸 위반해서 그냥 가만 놔뒀단 말이에요.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방치하고 있는 것은 방조범의 행동이죠. 방조범이다라고 해야 되고, 최근에 이것을 이제 공동정범이다. 그리고 이제 최근 기출에 따르면 단독정범이다. 이렇게 이제 속여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정범이 아니고 방조범이에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뭐 하라고 도와준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놔두고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치행위는 두 번째로 부작위범이죠. 부작위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귀라고 하면 오답이죠. 자귀에 의한 방조범이다. 오답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또 하나 세 번째. 자, 이렇게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그죠?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이 행위 주체에게 보증인 지위가 반드시 있을 것이 필요하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은 보증인 의무가 있을 때만 제거됩니다. 없으면 제거되지 않죠.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세 개. 자, 첫 번째 방조범이다. 두 번째 부작위 범이다. 세 번째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보증인 의무가 꼭 필요하다. 네, 세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은 정범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자, 9번입니다. 자, 9번은 과거 98년도 삐규점 사건이 있었고 그거랑 동일한 취지의 판례입니다. 피고인이 갑을과 공모한 후 을은 피해자 회사 그 사무실 금고에 현금 절취하고 피고는 사무실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 망을 보고 있다. 절도 현장에는 갑을 2명이 있죠. 합동절도입니다.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외부에서 가담한 자입니다. 따라서 합동절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동전범된다. 합동절도에 또는 특수절도의 공동전범이다. 맞죠? 네, 맞습니다. 10번. 강도가 피해자의 상해를 입혔으나 재물강치에 이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상고 불응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가늠한 경우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죄가 성립하며 자, 이거 판례가 어떻게 봅니까? 상상적 경합범을 보고 있죠? 예, 상상적 경합범입니다. 그리고 그 실행의 일부인 강도 미수행위만을 따로 떼어 강도죄의 상습범에 관한 가중처벌 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예, 틀렸습니다. 아, 죄를 묶었으면 끝난 거지. 뭘 따로 떼고 그래. 따로 뗄 수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예. 자, 요건 이제 설명드릴게요. 과거에 이제 이 판례랑 비슷한 유형의 판례가 출제 많이 되는 거 있죠. 자, 강도가 미수에 그쳤고 강간도 미수에 그쳤는데 그러다가 상처를 입혔어요. 그럴 때 이제 판례 뭐로 봤냐면 강도 강간 미수죄와 강도 치상죄 두 개의 범죄 상상적 경합범이다. 이렇게 봤죠. 네. 그래서 이제 요 그 판례는 제일 중요한 게 강도가 2번 나온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예, 제일 중요합니다. 뭐 비슷한 판례예요, 이것도. 그래서 강도 치상 대신 강도 상해로 바뀌었고 강도 강간은 미수가 아니라 기수가 된 것뿐이에요. 예, 비슷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는 이렇게 됐었죠. 이거 강도 강간 미수 강도라는 죄를 빼면 오답이죠. 그냥 강간 미수 그러면 오답이에요. 강도 강간 미수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강도죄는 강간치상으로 바꿔서 기출된 적이 있죠. 예, 강간으로 바꾸면 그것도 오답입니다. 예. 그 다음 당연히 상상적 경합이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범이다 라고 하면 그것도 오답이고요. 예, 이건 정말 잘 나오는 판례죠. 예. 자, 그래서 강도가 2번 들어간다는 게 가장 큰 논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판례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이 강도 강간 미수나 강도 치상죄는 상습범 규정이 없어요. 예, 상습범 규정이 없습니다. 강도죄에만 상습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이제 이런 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요 중에서 강도죄를 또 따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예, 강도죄를 또 따로 뺐어요. 따로 빼가지고 요 강도범은 상습범이니까 이거 가중처벌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검사가. 예. 이런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강도가 여기도 들어있죠. 여기도 들어있죠. 그러면 충분히 평가됐잖아요. 이렇게 2번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의 행위로 연결돼 있다. 상경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2번 들었으면 됐지. 뭘 따로 빼갖고 뭘 또 상습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봤던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판례는 틀렸습니다. 강도죄만 따로 빼갖고 상습범 가중처벌할 수 없습니다. 틀렸고요. 11번입니다. 자, 성폭력법상 카메라용 촬영죄가 있죠.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던 중 촬영 동그라미 하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지 못했구나. 저장 세모. 그 촬영을 종료했다면 성폭력법상 카메라용 촬영죄는 미수가 된다. 틀렸죠? 자, 우리가 카메라용 촬영 저장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카메라용 촬영죄라고 하기 때문에 촬영이 끝나고 동그라미가 되면 기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장은 필요 없죠. 세모.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카메라 이용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가 4가지가 있죠. 우리 성폭력법상의 카메라용 촬영죄 조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이다 라고 이제 조문의 구성 요건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이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 판례는 이거죠. 촬영하면서 바로 기소가 된다. 저장까지 나아갈 필요 없다. 네, 이런 판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야 되죠. 타인의 신체. 따라서 자기 자신의 신체를 알몸을 사진을 찍었어요. 그거는 죄가 될 수 없죠. 그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찍어야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찍었다면,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받아서 찍었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동의를 받아 찍었더라도 이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하면 다른 법률 위반죄가 될 수는 있어요. 카메라용 장치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신체를 촬영해야 되죠. 따라서 요 신체가 찍힌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안 된다. 또 이런 최신 판례 여러분 아시죠? 신체가 모니터에 나타나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은 카메라용 장치가 아니다. 신체를 직접 찍어야 되죠. 또 하나, 이때 신체라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신체가 되기 때문에 여자의 치마 속 허벅다리를 찍는 경우에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신체 부위가 맞다. 그래서 허벅다리 찍어도 카메라용 장치가 된다. 이런 판례가 또 있죠. 요 정도 판례가 답니다. 이게. 자, 됐습니다. 뭐 이런 건 사실 뭐 제가 안 알려줘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너무 자세히 하기 때문에 잘 안 틀려요, 학생들이. 이거 제가 오답 나누는 거 본 적 없어요. 그래서 키워드만 딱 적어줘도 아마 다 알아서 정리할 겁니다. 11번은 틀렸습니다. 12번. 자, 이거 어제도 한번 나왔었죠? 쭉 읽어볼게요, 그냥.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이 법 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추행의 의미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설령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틀렸죠? 자,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은 음란이에요. 음란. 음란은 충분한데 추행 그렇지 않습니다. 추행은 여기다가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적 결정권 침해까지, 거기까지 있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47번에. 어제 설명 드렸었는데 47번에 정리해놨어요. 47번. 음란은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추행은 도덕관념 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플러스 성적 결정권 침해까지 있어줘야 된다. 그러나 공통되는 면은 음란 추행은 모두 객관적 판단이라는 거. 우리 판례는 항상 객관적이라는 거. 그러나 딱 하나 예외가 바로 위증죄 허위 진술. 이거 하나만 주관적 판단이니까 이거 하나만 외우시면 된다는 거. 다 정리해드렸죠. 자, 그래서 12번은 틀렸습니다. 그럼 13번. 13번. 피고인이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주었다면 추행죄가 된다. 틀렸죠? 자,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은 뭐는 될 수 있어요? 공연 음란죄는 될 수 있습니다. 판례가 설치했어요. 공연 음란죄는 될 수 있다. 그러나 골목길에서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돼요. 결정권 침해가 없습니다. 추행이 되기는 부족하죠. 틀렸습니다. 14번. 자, 피고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칼로 유입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시력적 지배하에 둔 다음에 자유행위를 보여주었죠. 자유행위는 음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내였기 때문에 강제로 보게 했다는 측면에 있어서 결정권 침해가 있고, 이건 추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15번. 갑이 신문사 기자들에게 연예인 A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A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 자료를 제공하자 이를 진실한 것으로 오지는 을이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해버렸죠. 출판물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맞습니다. 자, 이건 이제 세 가지를 정리하셔야겠죠. 자, 갑이 기자에게 어떤 사실을 말하고 그 사실이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기자에게 말했다는 것은 기자를 통해서 출판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거고요. 신문에 보도가 됐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명예훼손 사실이 퍼져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가 훼손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자에게 말하고 보도가 되면 출판물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죄명은 출판물 명예훼손죄인데 가담 형태가 뭐냐 이거예요. 가담 형태가 직접 했냐 간접적으로 했냐. 이 사람은 거짓말을 알려주었지만 이 기자는 진실인 줄 믿고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보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죄로 처리되죠. 무죄. 이제 310조에 따라서 무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 가담 형태는 간접정범의 가담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이제 여기에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명은 출판물 명예훼손죄, 범죄 가담 형태는 간접정범으로서의 가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기자한테 말하지 않았죠. 기자한테 말하지 않고 국회의원에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기자한테 발언을 하면서 보도가 돼버린 겁니다. 기자한테 말한 건 아니지만 보도가 됐으면 명예훼손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출판물의 의도는 없었고 그냥 단순 명예훼손죄가 될 뿐이다 이렇게 보죠. 그죠? 기자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게 어떻게 흘러들어와서 보도가 되면 단순 명예훼손죄입니다. 메디슨 사건 판례예요. 2002년, 2004년도 판례.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기자에 말했어요. 기자의 말을 했는데 그게 편집 과정에서 편집이 되면서 신문에 보도가 되진 않았어요. 그럼 세간에 흘러나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없다 이렇게 보죠. 보도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출판된 것도 아니고 명예훼손이 흘러나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안 되고 무죄로 처리된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됩니다. 이 비판을 좀 많이 받는 판례입니다. 이거. 그죠? 그리고 세 가지. 그래서 기자에게 말하고 보도되면 출판물 명예훼손죄. 기자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보도되면 단순 명예훼손죄. 기자에게 말했더라도 편집 과정 때문에 편집되면서 보도가 되지 않으면 공연성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무죄 이렇게 됩니다. 자, 15번은 기자에게 말했고 보도됐으니까 이제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16번.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업무방해죄 성립한다. 틀렸죠? 틀렸죠? 업무방해죄 업무라는 것은 그 사적인 사무만을 말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공무는 업무에 포함될 수가 없죠. 공무, 세무 틀렸습니다. 자, 따라서 17번. 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진정사건 처리와 관련되어 지방경찰청장의 명담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 욕설 행패를 부렸습니다. 자, 업무방해죄, 공무침방해죄 둘 다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자, 욕설 행패는 우리가 위력에 불과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판례가. 네, 위력에 불과하다 이렇게 봤는데 선생님 근데 업무방해죄 왜 안 됩니까? 경찰청 민원실의 업무는 공적 사무니까. 예, 공적 사무니까 업무방해가 안 되죠. 그럼 공적 사무 방해했으면 공무침방해죄는 또 왜 안 됩니까? 욕설 행패는 위력에 불과하니까. 폭행의 정도가 되지 못했죠. 폭행 정도가 돼야 공방해야 되잖아요. 결국 둘 다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무죄로 처리됐던 사건입니다. 무죄가 됐어요. 맞습니다. 18번.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를 위할 수 없으므로 맞죠. 경찰청 민원실에서 말똥을 바닥에 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경우 위력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니까 공적 사무죠. 예, 공적 사무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틀렸고.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그 다음에 18번은 이제 이런 거 있죠. 경찰한테 인분 뿌린 사건이 있고 말똥 뿌린 사건이 있죠. 예, 인분을 뿌린 사건은 폭행이 된다 이렇게 봐요. 폭행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이렇게 보죠. 이런 판례 있죠. 근데 말똥을 뿌린 것은 위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그 위력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 될 수 없어요. 공무방해도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경찰은 공적 사무니까 업무방해도 될 수 없고, 이건 무죄로 처리가 된 겁니다. 이게. 그럼 인분과 말똥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이거 들었고 이건 안 들었고 그 차이가 아니죠. 이거는 인분은 사람 발밑 앞에 탁 뿌려서 사람한테 심리적 간접적 폭행을 한 것이고, 이거는 이제 사람 없을 때 슬슬 뿌리고 다녔죠. 사람 앞에 뿌렸냐 사람 없을 때 뿌렸냐 그 차이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8번은 틀렸고요. 19번. 차량통이 빈번한 도로에 바로 접해 있고 도로에서 시설로 들어가는 입구가 인적물적 설비가 전혀 아무 설비가 없구나. 담도 없고 뭐 출입구도 없고, 그리고 누구나 통로를 통해서 축사 공터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건 위호지가 아니죠.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축사 공터는 위호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자, 위호지가 아닌 판례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죠. 포위하는 시설이 있어야 돼요. 포위 시설. 담벼락이 있어야 되고 주거에 필요한 땅이어야 됩니다. 그걸 마당 같은 걸 위호지라고 하는 건데, 지금 축사 공터 사건은 아무런 담벼락에 포위 시설이 없어요. 그 위호지가 아닌 겁니다. 자, 또 하나 판례가 뭐 있냐면 공사 현장 판례가 있죠. 아파트 공사 현장은 아파트 공사를 하는 곳이지 사람이 주거 공간으로 쓰는 데가 아니에요. 아직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거에 필요한 공간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위호지가 아니라 보죠. 위호지 아닌 판례 두 개 있습니다. 이거 축사 공터, 공사 현장 두 개 있습니다. 19번은 맞습니다. 자, 20번. 피건이 야간에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안에 건축자들을 훔칠 생각으로 공무원과 함께 공사 현장에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해서 신축 중인 아파트 지하실 안쪽을 살피는 행위는 특수절도 실행착수에 해당한다. 틀렸죠? 특수절도죄 실행착수 시기는 주간이냐 야간이냐 그에 따라 봐야 됩니다. 지금 22시 15분경이니까 야간이죠. 야간이라면 주거침입에 착수가 있을 때, 주거침입을 할 때 실행착수가 있다고 보죠. 자, 그럼 주거에 해당하는가 봐야 되는데 신축 공사 현장, 그죠? 공사 세무. 공사 현장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지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주거가 아닙니다. 유효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가 안 돼요. 주거가 아니죠. 그 다음 창문을 통해서 지하실 안쪽을 살폈다. 살핀 세무. 살펴보는 것은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고 엿보는 거죠. 이것은 침입이 아니죠. 그죠? 신축공사는 주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엿본 행위는 침입이 아니고 어쨌든 주거 침입이 되는 거 하나도 없죠. 주거 침입이 없으니까 실행착수가 부정됩니다. 틀렸습니다. 21번. 피고인이 갑의 영업적 내에 있는 갑 소유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져나 이유를 이용하고 나서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다음에 한두 시간 후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화분 옆에 툭 던져놓고 가버렸죠. 절도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맞죠. 쓰고 나서 제자리에 잘 돌려주면 빌려 썼다. 그리고 봐서 사용절도 무죄가 되죠. 근데 이렇게 아무데나 던져두면 찾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불법 영대사 인정되고 절도죄가 된다. 맞습니다. 쓰고 제자리에 잘 돌려줘도 죄가 되는 게 두 개 있죠. 예금 통장, 지갑 안에 든 돈. 네, 두 개는 죄가 된다고 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고요. 자, 맞습니다. 22번.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경미한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하로 보험금 편취해서 상해를 과장하여 피고인이 장기간 입원하고 과다한 보험료 지급받았다면 보험금 전체 동그라미죠? 예, 전체에 대한 사기죄成立한다. 맞습니다. 항상 사기죄는 자기 손에 쥔 돈 전체에 관한 사기죄가 되는 거고요. 거기다 비용, 대가 등등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23번. 갑 주식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회사 운영이 어려워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갚을 의사 등이 없는데도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경우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자, 일단 그 첫 번째 줄 맨 오른쪽에 갚을 의사 능력이 없다. 아, 돈도 없으면서 돈을 빌려. 100% 사기죄 고의가 인정되죠. 네, 100% 사기죄 고의 있습니다. 사기죄 고의는 있어요. 근데 사기죄는 편취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는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 피해자는 착오에 빠져서 가지라고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안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24번. 이미 국가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하고 청구의 일부 인용에 관한 준하는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된 경우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되고, 즉 기수란 얘기죠. 화해 권고 결정을 받은 부분은 등기말소 청구 부분을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 미수죄가 성립한다. 또 맞습니다. 자, 이거 논점이 두 가지인데 이거 뒤에 정리해놨을 겁니다. 제가 48번에 정리해놨죠? 자, 48번의 내용은 2000년 중반 후반대까지는 출제가 자주 되다가 2010년 이후로 출제가 약간 뜸한 면이 있어요. 최근 5년 동안 출제가 좀 뜸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경찰 쪽 시험에. 예,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48번. 자, 키워드 잡아놨죠? 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자, 등기부에 이제 A가 첫 소유자고 보전 등기하고 B가 이전 등기하고 C가 이전 등기했어요. 이렇게. 그죠? 네. 근데 갑이 법원에 청구해서 이거를 말소시켜달라는 거예요. 이걸 말소시켜달라는 겁니다. 이게. 그럼 얘가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얘가 말소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말소되면 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가죠? 그럼 이거 말소돼봤자 얘는 얻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기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말 나오죠. 이 갑이 예전에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였다 이거예요. 예, 그럴 땐 또 사기죄 되죠. 예,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소유권자로 등기된 적이 있다는 것은 현재는 C가 소유자인데 그 전 소유자가 갑이었다는 거죠, 이게. 그죠? 그럼 얘가 이거를 말소시키면 이 소유권이 얘한테 돌아가니까 갑이 법원을 기망해서 갑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죠. 이런 말 나오면 사기죄 되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보존등기를 말소 청구했다. 보존등기 말소 청구. 보존등기라는 것은 첫 소유자가 하는 등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말소가 돼버렸어요. A, B, C인데 말소되면 그 밑에 건 다 자동 말소가 돼버려요. 부동산 다 찢어버리면 돼요. 다 말소됐으니까. 그럼 아무도 소유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판결 받은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기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에도 예고 등기를 딱 경유해서 경매가 하락을 의도한 경우이다. 이럴 때는 경매가 하락을 의도했던 것이지 부동산 취득 의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부동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봅니다. 순서대로 써놨죠. 이전 등기 말소는 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소유자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있다면 제가 되고 보존 등기 말소는 제가 되는데 예고 등기만을 의도했을 때에는 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정리해놨습니다. 자, 따라서 24번 돌아오시면 24번은 보존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사기죄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논점이죠. 이게 첫 번째 논점입니다. 보존 등기 말소 사기죄가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논점은 뭐냐면 이 갑의 주장이 뭐 1번, 2번, 3번, 4번 주장이 있었는데 이 두 개는 법원에서 인정해 줬어요. 인정, 인용, 승소 했단 말이에요. 갑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기죄가 기소가 된 거죠. 자기 주장대로 승소 판결 받았으니까. 근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이 법원에서 이거는 내가 인정해주기 곤란하다. 이건 상대방하고 인정 안 해줄 테니까 상대방하고 화해를 해서 한번 해결해봐라. 이거는 이 사람의 그 주장이 이용된 게 아니라 기각된 거예요. 이건 내가 들어주기 힘들다. 그래서 이거는 패소한 겁니다. 결국. 이거는 이제 사기죄, 소송사기가 미수에 그친 거죠. 승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용 판결받은 부분은 기소가 되지만 화해 공고 결정받은 것은 패소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라고 본 겁니다. 맞는 지문 됩니다. 자, 25번. 공갈치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산을 교부받거나 상대방이 주는 걸 받는 편취지 일종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때 이익을 주는 것은 채무를 면제받거나 채권을 양도받거나 또는 이런 약속을 받는 것도 제한상 이익에 해당한다 이거죠. 내가 지금은 돈을 못 주지만 나중에 꼭 줄게. 약속을 받으면 나중에 돈을 받아야 될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도 제한상 이익이 된다. 맞습니다. 자, 26번입니다. 26번.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법률상 지배력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맞죠? 그 보관이 위탁관계 기인을 해된 것은 물론이나 맞죠? 위탁, 부탁관계가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탁인 관계는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계약을, 계약, 약속이죠? 꼭 둘이서 약속을 해야만 되고 설정된 것을 요하고 틀렸죠, 이게. 꼭 계약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틀렸고 사무관리관습 조리 신입 등에 의한 경우도 성립될 수 있죠. 틀렸습니다.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틀렸고요. 27번.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 자금 조달을 위해서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 용도로 이미 처분했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총결의나 이설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있었건 없었건 상관없이 횡령죄가 될 수 있다. 면할 수 없다. 맞죠? 횡령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28번. 이거 또 나왔죠? 주금납입. 주식회사 설립 업무 또는 증자 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 수익 사정에 공모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 등기, 증자 등기 마친 후에 바로 인출해서 변제했습니다. 횡령죄 성립한다. 틀렸죠? 예, 지금 제가 며칠째 계속 반복하고 있죠. 서류상 정리, 정보상 정리, 전상 조약 처리, 부회거래 시스템, 주금 납입 이런 거 나오면 재산죄가 되지 않습니다. 가만 보세요. 이거 두 번째 줄에 제3자가 누굴까요? 은행입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주금을 납입했어요. 회사에. 그리고 등기 마치고 그 돈을 빼갖고 갚았잖아요. 그죠? 제3자.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등기 마치고 다시 갚았잖아요. 빌린 돈을 갚는데 그게 무슨 재산죄가 되겠어요? 그죠? 빌린 돈 갚은 것이. 재산죄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만 뭐는 됩니까? 이 설립 등기 마친 부분이 잘못된 등기이기 때문에 공정증서에 관한 죄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횡령죄 성립한다. 제한죄 성립한다. 틀렸죠. 그렇습니다. 29번.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권유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수탁자를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탁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거 무슨 명의신탁이에요, 이게?
계약명의 신탁이죠. 수탁자가 매매계약했죠. 수탁자가 등기했죠. 원래 부동산 거래할 때 계약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하는 겁니다. 수탁자가 계약했죠. 계약서를 썼잖아요. 수탁자가 등기했잖아요. 그럼 누구 겁니까 이거? 수탁자 거죠. 아니 내가 계약하고 내가 등기해서 내 거잖아요. 그래서 수탁자가 매매 계약서를 썼고 등기도 수탁자 앞이고 이런 걸 계약명의 신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수탁자 자기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명의 수탁자가 자기가 자기 걸 뭐 소비했는데 처분하고 소비했는데 죄가 될 리가 없죠. 무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계약명의 신탁은 우리 형법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계약명의 신탁 형태가 나올 때는 다 무죄죠. 계약명의 신탁이 나오면서 유죄가 되는 판례는 단 하나도 없어요. 계약명의 신탁은 싹 다 무죄입니다. 무조건 무죄입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보증인이 변제 자력 없는 피보증인에게 신규 자금 제공하거나 이를 채용해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미 보증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했다. 아, 너 옛날에 너 보증 내가 쓴 거 있는데 그 돈 갖다 갚어. 변제. 돈을 갚으라고 줬어요.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돈을 줬다고 그래서 죄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빌린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그죠? 잘 나오는 판례죠? 그래서 이미 보증한 채무에 관해서 돈을 갚으라고 준 경우 횡령죄나 배임죄나 제한죄 절대 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그죠? 틀렸습니다. 31번. 이것도 배웠었는데 갑 택시회사 노동조합 분회장이자 지역본부 교섭위원회 피고인이 사용자 단체인 지역 택시 운송조합 사업과 노사 교섭을 담당하면서 근로자 가반수 동의 없이 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를 단체협약상 운송사업자 부담할 수 있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손해를 가했다. 이거 키워드 빨리 잡아야 돼요. 뭐 지역본부, 지역택시, 경감세액, 부가가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예, 그런 거 다 그냥 함정들이고 어려운 말 쓰는 거고. 하여튼 뭡니까? 피고인은 누굽니까? 하여튼 피고인은 조합의 장이죠. 하여튼 조합의 장이에요. 조합의 장은 조합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대표는 회사를 위해서라고. 조합장이 조합에 손해를 끼치면 배임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타 관련된 사람들, 주주, 예금주, 근로자, 채권자, 엄마, 아빠, 친구, 기타 다른 사람들한테 손해 주는 것은 절대 배임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는 키워드 없고 맨 뒤에 키워드가 있어요. 결국 조합에 손해 준 게 아니고 근로자에게 손해 줬잖아요. 근로자에게 손을 줬다고 해서 조합에 대한 배신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틀렸습니다. 키워드를 꼭 잘 잡으셔야겠습니다. 틀렸고요. 32번.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인 경우에는 임무 위배 행위에 인하여 매수인이 가지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이행불능되거나 이행불능이 빠질 위험성이 있으면 배임죄가 된다. 맞습니다. 아, 이건 키워드가 어딜까요? 위험성. 네, 위험 동그라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그 횡령죄와 배임죄를 위험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위험성만으로도 기소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행불능 위험성이 있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는데요? 33번에 있죠. 33번. 피고인들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호텔을 피해자 측에 매도하면서 이에 관한 최선순위 근저당권과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이전해 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서 중도금까지 수령하였는데도 가등기를 해줬구나. 가짜 등기죠? 임시 등기. 가등기를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갑회사, 의뢰사 이전을 했습니다. 이때 배임죄는 미수가 된다. 틀렸죠? 기수가 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그럼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매매죠? 이중매매. 갑이 이제 자기 소유 부동산이 있었어요. 이걸 이제 A한테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내가 너한테 꼭 이전해줄게, 이렇게 A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A한테 꼭 해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걸 철떡같이 믿고 있죠? 그래서 얘가 그 약속을 믿고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줬단 말이에요, 이게. 뭐 잔금도 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중도금을 받게 되면 이제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갑이 A를 배신하는 거죠. A에 대한 약속을 배신해버리고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하는 이 후매수인 B한테 또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한 거죠. 이중매매입니다. 그래서 B한테서도 뭘 받아요?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잔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등기를 B한테 딱 맞춰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주매산이잖아요, 이게.
자, 이럴 때 배임죄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이 사람한테서 중도금 받고 B한테서도 중도금 받고 양다리 걸칠 때부터, 양다리 이때부터 B한테 중도금 받았을 때 배임죄 실행 착수가 있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잔금까지 받고 나서 이제 이전 등기를 맞춰줘 버렸어요. B한테 등기가 돼버리면 이제 빚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네, 갑것은 빚게 돼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이전을 해주겠다는 약속은 이행이 불가능하게 돼버렸죠. 이 사람은 침해가 된 거예요. 손해를 본 겁니다. 이게 그죠? 예, 그럼 기수가 된단 말이에요. 기수. 자, 이게 여러분들 이중매매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걸 바꿔서 자, 갑이 A한테 계약금 중도금 받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행할 의무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B랑 이중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B로부터 계약금만 딱 받았어요. 계약금만. 그럼 배임죄 실행 착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죠. 아직은 무죄죠. 무죄입니다, 무죄 현재. 근데 얘가 계약금만 받았고 나서 뭘 해줬냐면 일단 임시로 일단 네 이름을 해놔라. 임시로 가짜 등기를 딱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등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되는 건 아니야 아직은. 예, 가짜 등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전 등기 가능성이 인정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만으로도 나중에 얘가 이전 등기하게 되면 얘가 가지게 될 위험성이 생긴 거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에게 뭐 이행이 불능된 건 아니지만 불능의 위험성이 생겼다. 약속 침해 위험성이 생겼다라고 봐서 이 가등기만으로도 기수가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 B에게서 계약금만 받았다. 끝. 그럼 무죄예요. 네, 계약금만 받았더라도 가등기를 용유했다 이 말이 넣으면 기수를 풀어야 됩니다. 기수라고. 기수.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소유권 이전 등기건 가등기건 하여튼 등기가 들어가면 이건 배임죄 기수가 되는 겁니다. 미수라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미수가 틀렸고 기수라고 해야 되고 그런 말을 이제 32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행불능이 돼서 침해를 줘도 기수지만 가등기만으로 이행불능 위험성만 제공해도 바로 기수가 되는 거 아니냐. 왜? 배임죄는 위헌범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32번은 맞고 33번은 틀렸죠. 자, 34번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식에 대해서 주권 교부 방법으로 양도담보 설정을 약정했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담보로 설정하겠다. 담보로 주겠다는 약속을 했죠. 그 담보로 주겠다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배임죄죠. 자, 등기담보 개주. 담보 약속을 어기면 배임죄가 되는 겁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네, 맞는 지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주권이라는 거는 이 권자를 끝냈는데 이게 동산인가 채권인가? 이게 물건이에요? 아니면 채권이에요? 뭡니까? 네? 뭐죠? 모르나 아직? 경찰안보 기출인데 이번에? 네, 경찰안보 기출 안 풀어봤습니까? 노량진에서 제가 경찰안보 기출 1시간짜리 무료 동영상 올려놨는데 풀어봐야죠. 경찰안보 기출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최신 기출은 다 풀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예. 그리고 경찰 승진 기출도 여러분들 이번에 굉장히 쉬웠죠. 경찰 승진 기출이 굉장히 쉬워가지고 이번에 형법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그러면 이제 승진돼요. 2개 틀리면 승진 못해요. 이번에 승진이 굉장히 쉬웠거든요. 그래도 한 번은 쭉 훑어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 간부 기출도 보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 경찰 기출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죠? 주권은 동산. 상품권은 이것도 동산이죠. 동산. 종이에다가 이 종이 상품권 종이 동산입니다. 그럼 주식은 뭐죠? 주식은 이제 주주총회에 나가서 의결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권리입니다. 이건 형체가 없어요. 이건 의결권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2개 딱 보셔야겠죠. 이렇게 이번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경관. 자,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그 경찰안보 기출 무료 동영상 올려놨단 말이에요. 50분짜리 이거점에다가 올려놨는데 보세요. 그럼 안 봐. 보세요. 제가 3주 동안 얘기해도 지금 노량진에 3,000명이 문제풀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아침 4시 반부터 나와갖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3주 뒤에 물어봤어. 그러니까 안 들어. 그래서 여러분도 안 듣겠지. 내가 알아. 그죠? 바쁘죠?
바쁘죠? 심도 얼마 안 나고. 들으면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번 경찰관부에서는 원래 경찰관부 시험이 우리 경찰청 20문제인데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있고요. 승질이나 간부에만 나오는 지역적인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 옛날 뭐 2년, 3년 전 기출이다. 그런 건 볼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바로 직전 기출은 아무리 지역적인 것도 봐야 돼요. 재학년에도 그랬잖아요. 재학년에도 경찰 승진 기출인데 굉장히 지역적이고 특이한 플레이였는데 우리 시험에 1차 시험에 그대로 똑같이 나왔어요. 그대로 똑같이. 그건 보면 맞추고 안 보고 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강기출 강의할 때도 그냥 우리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거 다 배운 것들은 그냥 쭉 대충 강의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체크해야 됩니다. 이거는 좀 특이한 플레이입니다.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나는 플레이입니다. 꼭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 거 많아봤자 12개인가 밖에 안 돼. 지문으로. 꼭 정리해야겠죠. 예. 근데 안 보겠지. 그래서 제가 그 특이한 지문들 뽑아갖고 프린트 또 제공하겠습니다. 문제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들으면 좋긴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주권은 동사인데 동사는 양도담보 약정을 어겼도 배임죄가 됩니다. 채권담보는 어떻게 돼? 채권담보. 내가 채권을 너한테 주겠다, 담보로 주겠다, 약속 어기면 그것도 배임죄가 되죠? 그렇게 이제 채권에 관한 판례로서 뭐가 있습니까? 최근 판례가 골프장 회원권 판례가 있어요.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을 또 어겼을 때 하여튼 담보 제공 약속 어기면 배임죄입니다. 이것도 배임죄가 있던 판례가 있습니다. 자, 됐죠. 34번 맞습니다. 35번. 지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대표자인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회장 선고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부전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했다면 자기 사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배임 수혜자가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제가 된다고 봤어요. 자, 참고로 이제 이 선거와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 선거에서 나를 지지해달라. 부전 청탁이죠? 근데 예전에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총대 사건 판례가 있어요. 쓰세요. 총대 X. 자, 협회 총대가 있습니다. 총대는 총대표예요. 우리가 과대표를 과대 그러잖아요. 총대표를 총대 그럽니다. 이 총대가 선거에 나를 지지해달라. 이거는 이 사람이 현재 대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선거는 자기가 운영하는 사무였다 이렇게 봤어요. 자기 사무로 봤기 때문에 배임수가 안 됐습니다. 배임수에는 타인 사무를 처리하다가 배신하는 거거든요. 안 된다 이렇게 봤고 지금 이 사건은 비슷한 사건인데 화물차 연합회 사건이죠. 화물차 연합회. 여기서는 이제 자기 사무가 아니라 타인 사무를 봤기 때문에 배임수가 된다고 봤습니다. 총대는 제가 되지 않았고요. 화물차 그 협회 사건에서는 제가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틀린 지문입니다. 35번. 36번. 피고인이 도난 차량인 미등록 수입차량을 취득하여 신규 등록을 마친 후 이 자동차가 작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양도했다면 작물 양도죄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죠. 자, 포인트는 수입 자동차를 취득할 때는 작물인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때 작물일지 모른다 의심을 가졌죠. 자, 의심을 갖는 것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기 때문에 양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취득할 때는 몰랐지만 양도할 때 의심을 가졌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서 작물 양도죄가 된다고 봅니다. 틀렸습니다. 37번은 여러 차례 봤을 판례죠, 여러분들. 담배값은 뭡니까? 제조회사 증명 기능이 있죠. 위조죄 대상이 되는 문서나 도화가 된다. 맞습니다. 담배값 위조도 처벌되는 겁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38번입니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화면에 계속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죠. 전기를 꺼버리면 모니터 화면의 이미지는 싹 없어져 버려요. 계속성이 없죠. 따라서 문서가 아니다. 맞습니다. 자, 따라서 39번. 졸업증명서 파일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 틀어 이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파일 그 자체는 문서가 아니라고 보죠. 맞습니다. 파일은 문서도 아니고 음화도 아니다 이렇게 보죠. 그런 정리가 49번에 있습니다. 파일은 문서도 아니고 음화도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컴퓨터를 끄면 지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고요. 40번. 40번 어제 배웠었죠 우리가.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배인이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쩌고저쩌고. 지배인이 있구나. 지배인, 대표이사, 권한을 위임받은 자 이런 사람들은
예, 권한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조죄가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주의할 부분이 제한된 권한을 벗어났다. 제한된 권한을 초과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벗어난 만큼, 권한을 초과한 만큼 그 벗어난 부분은 권한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조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맞는 질문입니다. 자, 41번. 보증인 아닌 자가 허위 보증서 작성 고의하는 보증인들을 이용하여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무슨 법에 허위 보증서 작성죄 간접 정범 성립한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건 제가 그 50번에 정리해놨어요.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는 판례가 두 개 있거든요. 50번. 보증인 아닌 자가 보증인을 이용하여 작성케 하면 간접 정범이 됩니다. 근데 공무원 아닌 자가 결재권자 공무원을 이용했을 때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 되지 않죠. 이건 원칙 무죄가 됩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그 문서가 공정증서 원본, 대표적으로 등기부 호적부인 경우에 한해서만 죄가 된다 이렇게 보죠.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허위 보증서 작성죄는 그냥 일반범이에요. 일반범이기 때문에 보증인이건 보증인이 아니건 누구나 이 사건의 전범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전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범. 근데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신분범이에요. 이게. 공무원만이 전범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아닌 사람은 전범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의 신분이 없는 자가 무죄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두 개 꼭 비교해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둘 다 기출 잘 되고 있죠. 자, 그래 돌아오시면 이제 41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42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있습니다. 이때 권리는 사법상 권리, 공법상 권리 다 된다고 보죠. 공법상 권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경찰의 범죄 수사권입니다. 수사 동그라미. 수사권도 보호받을 권리에 포함된다. 맞습니다. 자, 또 하나 43번.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다른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첩하게 하였다. 수사를 중단시키고 있군요. 제가 수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만해. 하고 싶습니다. 그만해. 하고 싶다는 권리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 다음 너 그 다른 경찰관서로 보내버려. 네가 하던 일을 딴 사람한테 맡겨. 싫습니다. 제가 하고 싶습니다. 안 돼. 딴 사람 넘겨.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있죠.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랑 의무 없는 일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럴 때 판례 뭐라고 봤냐면 권리행사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죄만 성립한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권리행사 방해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틀렸죠? 그죠? 권리행사 방해랑 의무 없는 일 두 개 다 있으면 권리행사 방해만 따지는 겁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44번.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은 공무원이 아니죠. 틀렸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었죠? 공무원 아닙니다. 틀렸고. 그래서 공무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했다는 판례가 두 개 있어요. 자, 동사무소 자활 근로자로 근무하는 복지도우미. 쓰세요. 복지도우미 사건이 있어요. 이 사람 공무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었고, 그 다음 집행관 사무소에서 일하는 집행관 사무원. 이 사람도 공무원이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이렇게 봤죠. 그렇죠?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나 뇌물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공무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들이 뭐예요? 복사하죠? 동사무소 같은 데서 이제 복사하잖아요. 복사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었다. 공무원이 아니었다. 이런 판례입니다. 두 개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최근 판례입니다. 복사하는 알바생들은 공무원 아닙니다. 그래서 뇌물죄도 안 되고요. 공무방해 대상도 안 되는 겁니다. 틀렸고요. 45번.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경찰에 주기적으로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허위란 말이 나왔네. 그러니까 위계공직방해 되는 것 같죠? 절대 소금 안 된다고 그랬죠? 틀렸습니다. 예, 틀렸습니다. 위계공직방은 허위란 말에 절대 소금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주체가 공무원입니까? 피고인은 그냥 화물차 사업자네. 사연이잖아요. 그리고 무슨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 서류가 등기부, 관청승인서, 호구부 이런 공적증명서도 아니죠. 그럼 공무원도 아니죠. 공적증명서도 아니죠.
변호사 접견 판례도 아니죠. 뭐 타인 혈액도 아니잖아요. 시험 문제도 아니고. 그러면 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낙찰 사건도 아니고. 그죠? 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주의하시겠습니다. 자, 설명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